92페이지 26번부터 31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봅시다. 자, 26번, 92페이지 26번입니다. 특수 금속 재료 중 리드 프레임 재료. 이제 리드 프레임 재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웨이퍼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 주로 반도체 같은데 많이 쓰이는 겁니다. 리드라는 것은 뭐를 이끌어가는 프레임은 틀입니다. 그 이제 반도체 같은 이런 그 재료를 조립했을 때 패키지, 그 패키지에서 내부 칩하고 외부 기판을 정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리드 프레임이 반도체 칩을 지지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금속 재료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특수금속 재료 중 리드 프레임 재료에서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것은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굽힘 강도가 우수해야 되겠습니다. 검도전성 및 납땜성이 없을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27번. 0.8%시 공석 조성에서 합금이 완전히 펄라이트로 변태할 때 펄라이트 내의 페라이트의 분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 공석강이라는 것은 오스테나이트가 말이죠. 0.8% 723도를 넘어서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순철과 시멘타이트의 청상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0.8% 시에 공석강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 저 나중에 또 상태도로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지렛대 관계입니다. 지렛대 관계. 그래서 이 강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뭐 순철인 0.025에서 2%까지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2s-0.025를 하면 1.775입니다. 그럼 지렛대 관계에서 순철은 공석강에서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0.8에서 빼기 2%에서 0.8을 뺀 그 구간이 양이 이제 순철이 됩니다. 이게 지렛대 관계에 의해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775분의 1.2 곱하기 100 하니까 66.7%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8번 열간 가공용 공구강입니다. 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열 처리 변형이 되도록 작아야 되겠죠. 고온 작업 온도에서의 내마멸성이 커야 됩니다. 고온 작업 온도에서 강도 및 경도가 커야 됩니다. 상온 및 작업 온도에서 인성이 작아야 된다. 질긴 성질이 작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데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쫙 읽어보면은 나머지 4개 설명 중에 하나가 나머지 3개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요거는 좀 맞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스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에 속하는 것은 열 처리할 때는 이렇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물질도 많습니다. 이 염소가스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30번 알루미늄 합금 열 처리에서 150도씨 전후 온도로 가열하여 실시하는 시효 처리를 우리는 뭐냐면은 인공시효라고 합니다. 시효 경화는 또 다른 한자로는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석출 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속이나 합금이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지날 때 단단해지는 현상을 시효 경화 또는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납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용융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그냥 그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시효하는 것을 자연시효라고 합니다. 근데 구리 합금은 납보다도 용융 온도가 높아요. 납은 한 300도 정도지만 구리는 1083도예요. 그러니까 구리 합금은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0도 내에 가열해서 시효경화, 석출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인공시효라고 합니다. 자, 31번. 알루미늄 합금 중 초두랄루민.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초두랄루민을 했죠. 엑스트라, 여기 있네. 초두랄루민은 SD입니다. 슈퍼두랄루민과 초초두랄루민은 엑스트라 슈퍼두랄루민입니다. 자, 초두랄루민과 초초두랄루민. 초두랄루민과 초초두랄루민 및 연질 초두랄루민의 담금질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이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하고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정해진 온도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90 내지 510도씨다.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요거는 요 정도 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더 말씀드릴 건 이 온도가 여기서 10도나 20도 조금 변화해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이죠. 딱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자, 32번. 열 처리에 의해서 생긴 스케일. 스케일은 뭐냐면 주로 FEO입니다. FEO. 스케일이나 표면에 발생한 산화철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 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런 스케일 같은 걸 제거할 때는 산세척을 합니다. 산세척.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변을 이래 공부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보면 아변에서도요 이렇게 열간 아변 같은 거 하면 표면에 스케일 같은 거 많이 생깁니다. FEO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산세척을 해줍니다. 산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세척을 합니다. 33번 강열 처리에서 불림, 노멀라이징이다. 그죠? 이 잘못된 것은 노멀라이징, 이것도 불림과 마찬가지로 연화가 목적입니다. 연화 목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 청상 폴라이트 조직이 미산 청상 폴라이트 조직이 얻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열 처리를 해버리면 일단 청상 폴라이트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바이트나 이런 것들은 청상 폴라이트 조직은 혼합 조직이나 혼합 피계 조직입니다. 성분은 같지만 거의 다릅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다 표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열 처리가 불림입니다. 맞습니다. 불림은 그래서 한자로 소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일본말로 약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기를 해서 표준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소준이라고 합니다. 자, 가열 온도는 그러면은 A3빈, 아공습광일 때는 A3입니다. 과공습광일 때는 ACM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테나이트 구역에 마치 V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A3 변태점 혹은 ACM선 위 30 내지 50도씨 범위입니다. 34번.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어났습니다. 고합금강은 잔류 오스테나이트 많이 존재한다. 고합금강은 잔류 오스테나이트 많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조직은 상온에서 안정한 상이다.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본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있는 강은 상온에 방치할 때 마텐자이트로 변태되어 제품의 치수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게이징강 같은 데서는 이게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걸 심냉 처리, 서브지로 처리를 해줍니다. 0.6% 이상 탄소강은 MF, 마텐자이트 피니시,
그 온도가 상온 이하로 내려가므로 상온까지 담금질하여도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6% 이상 탄소광은 MF 온도 상온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온까지 담금질하여도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기 때문에 요것도 심냉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정밀 부품과 고속도광의 산화 탈탄 방지는 산화가 되어서도 안되고 탈탄해서도 안됩니다. 산화 탈탄 방지를 위한 염료결처리입니다. 고온용 염력제로 적합한 것은 이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저온염력제, 중온염력제, 저 앞부분에 보면 또 고온 염력제까지 해놨습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염화바리움이 여기서 고온 염력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알루미늄 합금 중 초두랄루민, 초초두랄루민 및 연질 이거 계속 앞에서 또 나왔는데 또 나왔지 그죠? 490 내지 510도다. 전기로 발열체 중에서 금속 발열체로 부적합한 것은 내놨습니다. 흑연 발열체는 금속이 아닙니다. 흑연은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니크롬 발열체나 철 크롬 발열체나 텅스텐 발열체는 금속이지만 흑연 발열체는 금속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38번 금속 심냉 처리에 쓰이는 냉매인 것은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게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 질소 액화한 것으로 대기 압력에서 약 마이너스 196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 수소는 더더군다나 무색 액체로 요즘 각광을 받지만 이거는 저장하는 게 문제가 돼요. 마이너스 259.2도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소 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아직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수소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수소 자동차에 이제 수소를 넣으려고 하면은 지금 수소를 아마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은 울산서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울산서 지금 수소를 부생가스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소를 액화해. 기체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액화해서 부피를 줄여서 서울에 갖고 가서 그 주유소에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세계에서 그 독일이 말이죠. 대형 버스고 이런데 수소차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독일의 린덴 그룹인가 뭐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수소를 압축을 제일 잘한답니다. 압축을 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196도까지 그 온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기술이 상당한데 그 린데 그룹이 울산의 효성 그 화학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발전소를 그 수소 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효성은 수소를 만들고 린데는 그걸 싣고 이제 우리나라 각지에 가가지고 이제 수소 충전소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소차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 수소 활용도가 굉장히 아직 낮더라고요. 걸음마 단계다. 자, 수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낮은 온도로 액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용기도 문제고 또 이게 이제 액화하는 게 기체로 될 때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자, 39번 고속도광 SKH51을 많이 씁니다. 열처리 온도에서 냉각 방법 및 요구 경도값을 나타낸 것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 고속도광은 담금질 온도는 꽤 높아요. 1200, 1240도씨.
담금질 냉각은 기름에서 냉각합니다. 맞습니다. 요건 또 풀림을 합니다. 800 내지 880도씨. 그 다음에 풀림 냉각은 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뜨임을 합니다. 뜨임 온도는 540, 570도씨. 알겠죠? 자, 여기서, 뜨임 온도인데 여기 풀림이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풀림이 아니고 뜨임이 된다. 그죠? 요거 지금 좀 잘못됐네. 그죠? 요거 좀 고쳐주세요. 여기에 뜨임 온도로 했으면 뜨임 냉각이 공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풀림 냉각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여기 잘못됐네요. 뜨임 냉각은 공랭입니다. 요구 경도는 HRC 53입니다. 로쿠엘 경도 여러분 열처리 실기시험 치면 로쿠엘 경도를 재입니다. 근데 이 C 스케일은 단단한 걸 할 때는 C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HRC 53인데 이건 굉장히 작습니다. 53이면. 고속도가 요구 경도가 HRC는 53이 아니고 적어도 62 이상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40번 담금질 냉각제 구비조건 중에서 적합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담금질 냉각제 구비조건 중에서 적합한 설명은 액체 온도가 높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냉각제니까 낮아야 하고요. 점도가 작아야 한답니다. 열전도는 커야 합니다. 비등점은 높아야 합니다. 빨리 끌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41번 산업 폐기물 중 공장 폐수 등의 처리 후에 남은 진흙 모양 폐기물 각종 섞여 있습니다. 잡탕에. 각종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진흙 모양 폐기물을 우리는 온이라고 합니다. 온이는 한자고요. 영어로는 슬러지라고 합니다. 온이 또는 슬러지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42번 특수 목적용 스프링강 열처리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게 높은 경도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충격이나 반복을 많이 하면 깨지겠죠. 그래서 높은 탄성이 필요하고 적당한 점도가 필요하고 반복을 하니까 높은 내 필요성에 이길 수 있는 건 내자를 붙입니다. 43번 공석강의 항원변태의 곡선에서 AR 대시점은 약 550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마텐자이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요것도 딱 550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500도 정도 해도 되는데 550도로 딱 그렇게 못을 박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외우기도 좀 그렇죠. 44번 니켈 몰리브덴을 함유한 구상흑연 주철. 그러니까 구상흑연 주철을 오스템프링 열처리한 기지의 조직. 오스템프링이라고 하면 무조건 베이나이트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상부 베이나이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45번 화학적 열처리입니다. 침탄법은 탄소를 침투시키니까 화학 반응을 해줘요. 질화법은 질소를 침투시키니까 화학 반응하고, 금속 침투법에는 알루미늄이나 아연이나 이런 게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화학적입니다. 화염경화법은 이건 물리적입니다. 불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때려서 그렇게 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 열처리 방법이다. 46번 용접을 하고 나면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응력이 생깁니다. 용접품 응력 제거 풀림 처리 효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열 영향부의 뜨임 연화가 된다. 그렇죠? 응력 부식 저항이 정대된다. 그 다음에 석출 경화에 의한 강도가 증가한다. 칫소의 오차가 정대한다. 이건 아니죠. 그럴 바에 응력 제거 풀림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46번 강에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하나 폴라이트 변태를 넣어주는 금속인 것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해두세요. 요거는 니켈이다.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알아두십시오.
47번 과포화고형체에서 다른 상이 석출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 재료의 강도 및 성질을 변화시키는 처리를 시효 또는 시효경화 또는 석출경화라고 그러죠. 48번 분위기 열처리로에 쓰이는 NH3 암모니아입니다. 이 분해하면 N이 나오죠. 이래 분해해서 생긴 가스를 우리는 성질이 변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성가스랍니다. 변성가스를 만드는 게 변성로라고 합니다. 자, 이 변성가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조성이 이게 안정적이고 순도가 높습니다. 질화법은 다른 변성가스보다 가연, 연소하는 가연 범위가 넓습니다. 수소 매진 문제가 되는 재료에 적극 활용한다. 그건 아닙니다. 수소 아니고 연소 정제 공정 거치지 않고 간단히 이 NH3는 열 분해한다. 이 NH3를요 분해하면 수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소를 분리하는 게 아주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수소 매진 문제가 되는 뭐 재료 적극 활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열처리 중 표면은 내마멸성이 높고 중심부는 내충격성이 큰 이중 조직 가지게 하는 열처리법. 제가 몇 번에 얘기했죠. 연강은 말이죠. 표면 경도는 낮지만은 충격에 대한 인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재료 표면에다가 탄소나 질소나 이런 걸 침투시켜서 표면만 단단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면 경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표면 경화광의 박리 현상. 표면에 이렇게 탄소를 침투시키거나 이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산화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산화 처리되거나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생깁니다. 이 박리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을 내놨습니다. 침탄 부족으로 경도 부족한 경우의 현상이다. 그리고 침탄이 필요로 한 만큼 탄소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박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담금질 시 잔류오스테나이트 생기는 현상이다. 요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잔류오스테나이트 요것도 박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에 한번 봅시다. 침탄할 때 탄소 농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경도 변화 클 때 경화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걸 좀 알아두세요. 상당히 좀 이론적으로 조금 까다롭지요. 침탄할 때 탄소 농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경도 변화 클 때 침탄하지 않는 비침탄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51번 구조용 탄소광 두께 6mm예요. 이걸 담금질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 보통은 이제 딱 그런 게 아닌데 이제 현장에서 많이 했을 때 두께 25mm를 이렇게 유지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합리적인 게 30분이더라. 그럼 두께 6mm일 때 30분인데 25mm당 30분이니까 6mm는 어떻게 됩니까? 25대 6 이퀄 30분 대 x죠. 그래서 x는 20하고 30을 곱해서 180이 되죠. 이걸 20으로 나누니까 7.2분이 됩니다. 이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52번 가스 침탄로 구성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되고 운행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스 연소로가 있어야 되는 확산 펌프가 여기 필요 없습니다. 53번 강 침탄 처리 후 1차 담금질, 요 뒷부분에 가면 1차, 2차, 3차가 나옵니다. 1차 담금질하는 주 목적은 강 중심부를 치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해주어서 1차 담금질을 한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54번 지름이 큰 롤러나 축의 냉각에 이용하면 효과적인 냉각 장치는 이 롤러 같은 둥글거나 이런 거는 분사 장치로 스프레이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번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MS 마텐자이트 스타트 이상 일정 온도 염력에서 담금질 후 그러니까 MS 위험입니다. 일정 온도
염욕에서 담금지로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염욕 중에서 항온 변태 종료할 때까지 항온을 유지한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열처리 방법. MS 위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 여러분 그 상태도를 봤을 겁니다. 오스템프링입니다. 그럼 마템프링은 어떻게 되냐? M에서 MF 사이에서 항원 열처리하면서 이 조직은 베이나이트 플러스 마틴자이트고 오스템프링에서는 베이나이트 조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상부 베이나이트입니다. 자,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로 되지 않고 마텐자이트 형성하는 최소 냉각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합니다. 담금질 경화할 때의 최소 냉각 속도입니다. 즉 100% 마텐자이트 되는 최소 냉각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부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타나는 냉각 속도를 우리는 하부 임계 냉각 속도라고, 이럴 때는 트루스타이트하고 마텐자이트가 혼합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부 임계 냉각 속도는 AR-이고 상부 임계 냉각 속도는 AR-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드릴과 같은 제품을 기름에 담금질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 긴 거를 그대로 수평으로 놔버리면 그게 긴 거는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수직으로 세워서 담금질한다. 납작하고 긴 거를 수직으로 세워서 담금질하면은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8번 광휘 열처리로에 주로 쓰이는 불활성 가스인 것은, 광휘 열처리로에 주로 쓰이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어느 곳이든지 불활성 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곤입니다. 근데 아르곤을 종종 안 쓰고 현장에서 질소를 왜 많이 쓰느냐? 아르곤은 제조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질소는 공기 중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소를 참 많이 씁니다. 59번 다음 중에서 동일 조건에서 담금질할 때 가장 낮은 경도 생기는 것은, 연강은 탄소가 제일 적어요. 아니면 가장 낮은 그 경도가 생깁니다. 그럼 고속도강이나 합금 공구강도 탄소가 그럼 맞느냐? 이 강들은 말이죠. 고속도강이나 합금 공구강은 합금원소가 들어가면은 담금질을 별로 안 해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면 자경성이라고 했습니다. 60번 저탄소강 표면에 탄소 침입시키는 처리인 것은 침탄이죠. 질소 침투시키는 건 질화, 알루미늄 침투시키는 건 칼로라이징, 아연 침투시키는 건 쉐라다이징이다. 자, 재료 압축 시험을 통하여 압축 강도를 시험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이거는 압축 시험은 그 압축할 때 강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내압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철, 베어링 합금 등은 내압석 측정을 위해서 주로 압축 시험합니다. 그 주철, 가는 주철을 맞는데 알루미늄 판등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또 커핑 시험, 알루미늄 판은 커핑 시험, 에릭션 시험 할 수 있지만 주철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도 주철은 에릭션 시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는 구리판, 알루미늄 판 등의 전성 형성을 위한 압축 시험 안 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인장 시험을 하죠. 자, 평행부 지름 14mm인 인장시험편 사용하여 인정시험한 결과 항복점 하중 4320kgF, 최대 하중 6590kgF입니다. 자, 요거 할 때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즉 뭐냐면은 여기에 항복 하중이 나오고 항복점 하중이 나오고 최대 하중이 나왔죠. 인장 강도를 할 때는, 자, 인장 강도는 뭐냐면은 최대 하중을 최대 하중 나누기 뭐라 하느냐 하면은 단면적을 합니다. 단면적. 자,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항복 강도가 있어요. 항복 강도는 뭐냐 하면은 항복 하중 나누기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은 다 같습니다. 단면적입니다.
자, 요런 걸 알아두세요. 물론 요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장 강도는 단면적이요, 지름이 14mm면 요건 또 단면적을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 단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7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3.14입니다. 단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표시했는데 요걸 꼭 좀 알아두시고 시간 나면은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파괴 검사는 재료를 이거 인장시험하거나 이런 재료를 좀 더 파괴합니다. 이 비파괴 검사는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파괴하지 않고 재료에 결함이 있나 없나는 알아보는 겁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은 방사선을 그 안에 투과해가지고 비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펄스 반사를 그 초음파를 보내면 대부분이 그 맥박처럼 튀는 거 요 펄스라고 하는데 펄스가 반사대가 돌아오는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전류 탐상 검사는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자분 침투력이 아닙니다. 자분 침투력이 아닙니다. 침투력이라는 말은 그 침투 비파괴 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답은 문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분 탐상 자분으로 이제 결함을 찾는 건데 침투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자분에서 발생하는 자력선으로 이제 결함을 찾는 건데 침투력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요 31강 수업이 끝났네요. 자, 여러분 32강 수업 시간에 또 마음 단단히 묻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